오던 달에 월 초에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 월 말에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 또 그런 이야기 했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회의체를 매달 제가 대학 교수를 이렇게 오래 해서 지금 정년하니까 참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이 대학원들 세미나 대학원생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닌데 그래서 한 서너 달 하다가 방학이 되면 그 해방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 박정희 양반은 매월 초에 연도 순시할 때 한 번 빠지고 8월 달에 하계 휴학을 빼고 나머지 10개월은 한 달에 2번씩 이 대형 회의를 꼭 했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71년 나가는 빠지는 날, 그 다음에는 뭐 이가 아파서 뭐 치과에 가서 한두 번 빠지고 날, 뭐 그런 게 개인적인 어떤 사고로 한 두세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74년 8월 달에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달 말에 수출 진흥 확대에 참가해요. 참가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시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가 주재하는 대규모 회의가 이 14년 동안 줄기차게 열렸다는 거, 전 정부 부처를 긴장을 시켰어요. 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고, 그 다음에 자료집을 편찬도 하고 해서 또 하는 과정에서 정부 강로 출신들, 뭐 상공부의 수출진흥과장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한 30명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가 참 힘들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공부 관리들이 정말 이 월간 이 수출진흥 확대회의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또 그거를 또 각 지방에 흩어져 각 도에 내려가서 또 설명을 다 했답니다. 설명하고 이제 돌아와서 한 사나흘 쉬고 나면은 그다음 회의를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힘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수출진흥과장은 오전 11시까지 밀린 결제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근처 어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각 지의 수출 기업을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늦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수출 애로가 뭔지 수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저녁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업무 파악하고 11시에 퇴근하고 이런 세월을 그냥 쭉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일했습니까? 당신 모두가 다 그렇게 일을 했다. 또 그렇게 해야 자기가 또 승진을 할 수가 있고 계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국장이 되고 그 꿈이 되는 게 또 저 장관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좀 게으름 풀어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가 회의석상에서 이 제품은 왜 이렇게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럼 수출진흥과장 담당과장 누구야? 뭐 당신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견책으로 당하면은 그 인생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 수출은 잘 되고 경제는 성장하니까 그걸 보람을 살고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출진흥과장 같으면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부 관련 부처의 과장들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합니다. 수출이 왜 안 되느냐? 디자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관련 뭐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나 그다음에 관세가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이거는 재무부에 해당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상대방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교부에 해당하고 말이죠. 이게 전 정부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성됩니다. 어떤 장관 해고에 의하면은 한 번은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대요. 1960년대. 제가 정리한 자료 속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1968년쯤 돼가 재무부하고 상공부하고 붙는 모양이에요. 상공부는 관세를 수출 지원 금융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 통화가 적발되니까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조정이 안 된 채 회의석상에서 그냥 노출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재무부 이재국장
당신은 어느 나라의 그 이재국장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나중에 좀 슬프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같은 발도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수출금융, 야, 저 금리 그 좀 너무 심하다. 좀 내리라. 내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회의 자체는 마치 이렇게 무슨 연극처럼 진행되지만은 그 연극을 하나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각본이 충실하게 짜여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전 정부 부처가 긴장을 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시대의 개발의 주역들을 만나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했느냐? 지금은 이런 정부의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부 부처 간의 협조라는 게 요새는 그냥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차관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출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진행 과정이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 회의가 있었어요. 각 사안마다 그런 회의가 있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 관면 합동 협의체다. 그 다음에는 금융의 분배와 숙련 노동의 양설. 그래서 정부는 국내에서 형성된 국내적 주가, 해외에서 도입한 차관, 해외 저축을 분배를 강력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이걸가 정책금융이라 하는데 정책금융이 총 금융의 비율이 48%가 됐어요. 나중에 80년대가 되면 이게 더 높아집니다만은 어쨌든 48% 내지 50% 60%가 되는 금융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가 됐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화를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도 아주 부작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크게 봐서 성공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분배의 객관적인 기준과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금융 배분에 따른 실패가 최소 수준으로 억제된 것은 성과주의라는 배분의 원리, 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의 대가로 정부는 기업에게 성과의 기준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니까 무슨 조건을 충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지원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 못했는데 지원한 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게 부정부패로 가요. 정시, 학연, 지연.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으로 또 떼가지고 밤중에 들고 와서 또 뇌물로 바칩니다. 이게 이제 그 부정한 그 금융 배분이 많은 나라에서 금융의 국가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이게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성과를 충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렇죠? 예컨대 수출 지원 금융은 외국과의 수출 계약에 성공해서 신용장을 취득한 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수출하면은 그 중에 23%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100원을 수출하면은 정부가 23원을 지원을 한다. 그렇죠? 금리도 낮춰주지요. 뭐 각종 관세도 면제해 주지요. 그래서 아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원은 충분한 지원을 한다. 아니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신용장을 받아와야 돼요. 내가 신용장을 받아올 테니까 금융을 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신용장을 받아왔습니다 하고 내보이면 그래 이 돈을 준다. 물건 만들어 팔아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원리가 다른 모든 국내 공장을 짓는 모든 부분에서도
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공업단지를 짓는다. 그러면 그 중에 그 9개 부분에 그 저 공장을 짓는데 정부가 고시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모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또 입찰에 응모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다음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성과주의와 능력주의에 기초했고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MIT에 있는 암스테르담 같은 교수가 저 사람은 정부와 기업의 상호 유인적인 어떤 그 협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고 정부는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또 복차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고 그 보다 높은 수준은 보다 높은 기준의 충족을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이 충족되면 또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큰 거예요.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민주화 세력은 대기업 우선주의라고 이렇게 저항을 했지만은 바로 이 대기업 우선주의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낭비가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져요.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중화공업화가 이제 1974년부터 선포가 되는데 그 배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고 1960년대 말에 안보 위기,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청와대를 습격을 했죠. 그리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울진 삼척지구에 또 무장 공비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이제 철수를 하겠다는 닉슨 닥트린이 발표가 되고, 월남전은 이게 벌써 이제 패망의 기운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의지를 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0년에 아주 비밀 프로젝트로 4대 핵 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총기, 그 다음에는 당시는 총기조차도 한국 정부가 자립하지 못했어요. 제가 73년도 군대 갔는데 그때 제 지급받은 소총이 미국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M1 소총이에요. M1 소총. 그리고 좀 약간 그 소수의 부대가 또 카빈을 갖고 있을 거죠. 제가 하루는 그 M1 소총을 들고 파주 근처입니다만 그것을 행군을 하고 있으니까 미군 트럭이 지나가더니 트럭이 쫙 서더니 야 됐어 M1 자기들이 옛날에 쓰던 M1 소총 보라고 전부 다 신기하다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서글픈지 말이지. 그랬어요. 그런 실정이었어요. 미군이 준 M1을 갖고 70년대까지 한국 군대가 그 M1 소총이라기 키도 엄청 커요. 무겁고 말이죠. 맞지도 않아요. 예? 만명 정도도. M1 소총 기억해요? 저는 저 M1 좀 써봤고 카빈 갖고 있죠. 카빈. 부산에 있었으니까. 저는 카빈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M1은 꼭 대포 같아요. 한번 써보려면 막 텅텅. 총신이 또 너덜너덜. 그리고 여기 대고 치면은 한참 쏟아보면 여기에 막 멍이 생겨요. 탕탕 치기 때문에. 예. 귀가 다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 병기 공장을 하나 만들어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해군 함선 만드는 프로젝트 했는데 이게 되나 말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김학열 씨라고 당시 경제기관 장관을 시켜가지고 특별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는데 2년마다 완전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무슨 비밀리에 추진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기술 협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 민간의 중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이 발달해 있지 않는데 아직 포항제철은 가동도 안 하고 있고 말이지. 그 갑자기 병기 공장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큰 학습을 해요.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100분의 1 미리미리의 정확성을 갖는 어떤 총기의 선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화공업화를 해야 된다. 중화공업을 해야 또 이 국방 방위산업하고는 무관하게 중화공업화를 내 그래야 또 외국의 원조나 기술 협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한 그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해서 73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71년에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해요. 71년에 그 삼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는 앞으로 중화공업화 시대에 막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이 4대강 그 유역 개발 사업 이게 다 72년 3년부터 본격화해요. 수출 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갖 국가개발 프로젝트가 이미 71년 집권 10년째 된 데는 이미 완수한 형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나는 이 중화공업화에 대한 그 구상은 그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화공업화를 위한 그 국민의 중화공업화는 국민의 저축과 조세로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12억 달러의 차관이 주어져요. 차관이 주어집니다. 아마 방위산업 육성한다 하면 이 차관이 안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방위산업은 중화공업화의 끝까지 숨은 목적이 있어요. 한 번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중화공업을 한다니까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준다. 일본도 이미 첨단 중화공업화도 한국이 시작한 공업화는 이것도 노동집약적이고 환경오염적인 그런 중화공업화예요. 일본은 벌써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으니까 한국에 한다고 하니까 협력을 해준 겁니다. 협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중화공업화에서 일본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은 당시 상공부 장관들이 남긴 여러 가지 회고록이나 또 인터뷰 기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외환의 애로가 없었다는 거, 이게 한국 경제에 볼만한 그러니까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고도 성장, 수출 고도화가 외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이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을 공급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화공업화는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1000달러, GDP 1000달러를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은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 경영을 지향한 정부의 개발 정책이 과학적이고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공업화의 실질적 주체인 민간기업이 발휘한 뛰어난 학습 능력, 계량 능력, 개척 능력,